안녕하십니까. 2급 배정한자풀이 34번째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은요, 이제 원리와 논리에 대한 한자 충분히 짐작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글자 어떻게 된 글자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보니까요, 지게호, 즉 문호에 무언가 좀 엮어놓은 듯한 다발 하나 묶여 있습니다. 즉 문에 거는 주간이라는 데서, 주간은 대나무로 된 어떤 편지, 서찰들을 이야기하죠. 그런 데서 좀 작다 또는 넓적하다라는 뜻의 편액입니다. 예를 들어 편액 그러면 방안이나 문 같은 데에 거는 가로로 된 긴 액자를 이야기하죠.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절에 가나 또는 어느 고가에 가면 가로로 늘어져 있는 글씨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전부 편액이라고 그래요. 중요한 거는요, 이 편자가 문에 거는 것처럼 이렇게 대나무로 된 편지 서찰들을 묶어서 다발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넓적했기 때문에 넓적할 편, 그러한 글들은 마음의 한 편만 감당한다 해서 치우칠 편, 뭐 이런 뜻도 있어요. 중요한 건 좁다라는 거죠. 그 주간을 쓰기 위해서 대나무를 쪼개 놓은 것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 좁을 편, 요즘 말로 말하면 젓가락보다 조금 더 두꺼울 정도니까 그러한 것들을 실로 묶든 아니면 어떠한 줄로 묶어서 글씨를 썼던 것, 이것이 주간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요, 또 어떤 글자가 나올까요? 포도포라는 글자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포도도 초목이기 때문에 풀초가 있고요. 밑에 이것은 길포자입니다. 길다라는 것은 뭐 어떤 줄이 길다라는 뜻이 아니고 기어다닌다라는 뜻이죠. 즉 풀로 되어 있는 어떤 넝쿨이 기어다니면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은 덩쿨나무를 뜻하죠. 덩쿨나무 중에서도 포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포도포자죠. 포도 그렇고요. 포도와 그러면 포르투갈의 한자 음표입니다. 포르투갈을 한자음으로 표현해라 그러면 포도화가 되겠죠. 사실은 혹시 나중에 시험 문제에 포르투갈을 한자로 써라 그러면 포도화라고 써야 되겠죠. 또는 포도화의 원, 국명, 나라 이름을 적어라 그러면 포르투갈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이것이 국명, 지명, 인명에 들어가는 한자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글자 볼까요? 어떤 자가 나올까요? 이번 글자는 물고기랑 관계가 돼 있겠죠. 왜냐하면 물고기어가 나왔거든요. 같이 보겠습니다. 물고기어 옆에 쌀포, 즉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종이나 어떤 그 나뭇잎에 쌓아가지고 절인다 해서 절인 물고기 포자입니다. 예를 들어 물고기를 절였다는 얘기죠. 포석정 그러면 돌 위에 절인 물고기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어떤 곳에 정자를 세워서 아마 포석정이라고 하지 않았겠나 짐작이 될 수 있죠. 중요한 건 절인 생선 포를, 그 생선을 포라고 한다는 거고, 그것은 꼭 종이나 어디 잎사귀 같은 데 싸서 말렸었다는 얘기죠. 사실은 건어하고는 다른 거죠. 절인 거는 소금에 절인 거니까요. 어쨌든 중요한 건 납작하게 그렇게 싸서 저며놨다는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나무랑 관계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나무목 옆에 구기작. 이 구기작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요즘 말로 하면 국자를 이야기하죠. 즉 나무로 된 국자 모양이라는 데에서 그 나무로 된 국자 모양의 자루,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북두자루표라고 합니다. 북두칠성이 마치 국자처럼 생겼다고 하죠. 그래서 북두자루표자입니다. 홍두표 그러면 방송인이죠. 물론 뭐 사장까지 지낸 그런 방송인입니다. 이 북두자루라는 건 자루 자체가 북두칠성의 모양을 닮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히 되겠고요. 국이라는 말은 결국 국자 모양이다라고 짐작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잔작자, 술 부을 작자도 그렇게 옆에 구기작자처럼 생겼거든요.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어린빙의 말마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어린빙 옆에 말마, 즉 얼음 위를 말을 타고 다닌다 해서 이게 탈빙자죠. 또는 성시로 쓰일 땐 풍자입니다. 성풍. 예를 들어 빙거 그러면은요, 어떤 뜻이냐면 의뢰할 만한 근거를 빙거라고 그래요. 즉 근거에 의지하는 걸 빙거라고 한다는 거죠. 이게 탈빙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타다라는 것은 불에 탄다는 뜻이 아니고 올라탄다는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에 관계가 돼 있죠. 즉 얼음 위를 달리는 말을 그 위에 올라타서 가면 좀 편하죠. 그래서 오를빙, 탈빙 이런 글자입니다.
한자는 틀림없이 어원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것이 성시로 쓰일 땐 풍이라는 것 꼭 잊지 마십시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활궁이 두 개가 있고요. 뭔 흰백이 아닌 일백백이 붙어 있네요. 무슨 뜻이냐면요. 뒤틀린 활의 몸체를 바로잡는 어떠한 기계입니다. 기구예요. 그런 데서 이걸 원뜻은 도지개 필이었다가, 도지개라는 것은 뒤틀린 활을 피는 기구를 도지개라고 그래요. 도지개 필이었다가 그 도지개는 뒤틀린 활을 바로잡는 데 도움을 준다 해서 도울필자입니다. 보필하다 그러면 임금의 덕업을 보좌해서 도와드리는 것을 보필이라고 하죠. 정말 보필은요, 몸을 보살피는 게 아니고 마음을 보살피는 거죠. 그래서 저 도울필자를 보면 도지개, 뒤틀린 것을 바로잡는 것이 돕는 겁니다. 만약에 네 말이 무조건 맞아 한다는 것은 돕는 게 아니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삼수가 있고요. 반드시 필이 있습니다. 샘 속의 물이 비밀스럽게 흐른다는 데서 샘물이 흐르다라는 뜻으로 스며 흐를 필이었다가 나중에는 몸속에 스며 흐르기 위해서는 분비되어야 된다 해서 분비할 비자입니다. 비뇨기 할 때는 왠지 오줌의 분비와 배설을 맡고 있는 기관을 비뇨기라고 그러죠. 중요한 건 이때 비는 분비할 비자라는 거예요. 몸속에 있는 물이 비밀스럽게 흐드러지는 그러한 것을 분비된다고 하죠. 그렇지만 의미 두 개입니다. 스며 흐를 필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죠. 또 다른 글자 보겠습니다. 이 글자도 의미 두 개인데 이거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지금 이거는 언덕이고요. 이건 사람이 이렇게 있다면 양쪽에 끼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는 막힌 언덕 앞에 사람과 사람이 끼어 얽혀 있다는 데서 좁을 협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좁은 땅 이름으로 쓰이면서 땅 이름으로 쓰일 땐 합, 지명으로 쓰일 땐 합이고요. 좀 좁다라는 뜻으로 쓰일 땐 좁을 협이라는 자죠. 예를 들어 이럴 때는 합천이라고 그래서 경상남도에 있는 지명이고요. 협곡 그러면 좁은 계곡이라는 뜻으로 협곡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날 수밖에 없어요. 협인지 합인지. 지명으로 쓰이면 무조건 합이요. 또 동사나 어떤 형용사처럼 뭔가 좁다라는 뜻으로 쓰일 땐 협이라는 거죠. 이러한 것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글자 볼까요? 네, 이번 글자는 머리하고 관계가 돼 있겠네요. 같이 보도록 하죠. 머리 부분 뒤에다가 그 밑에 부분인 목을 나타낸 거죠. 즉 머리 밑부분이라는 데서 이건 목항자입니다. 원래. 그러다가 목은 높이 고개 몸 중에서 높아진다고 그래서 높을 항자고요. 또 누군가가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목을 쭉 뺀다고 그래서 대항할 항자라고도 하죠. 중요한 건 항절 그러면 목숨을 끊는다는 뜻입니다. 이때 이게 목항자거든요. 목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거니까 목숨을 끊는다는 얘기죠. 사실은 서양 사람들은 심장을 쏘아 사람을 마치지만 우리 동양적인 생각은 목이었습니다. 이 목이 그 목숨을 끊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서 목을 매단다든가 목을 칼로 자른다든가 이런 식이었죠. 그 이유는 생각을 차단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차단시키지 마십시오. 또 다른 글자 볼까요? 이번 글자는 물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삼수가 있고요. 목항자가 있습니다. 높을 항자가 있죠. 즉 물이 높다는 데서 큰 물을 이야기하고요. 큰 물은 넓다 해서 넓을 항, 큰 물 항자입니다. 최항 그러면 고려 무인이고 점령기 때의 집정자를 이야기합니다. 정치를 잡았던 사람이란 얘기죠. 그런데 이 넓을 항자를 보면요. 물이 넓게 퍼져 있는 걸 항이라고 했다는 얘기죠. 사실은 물이 깊고 넓다라는 뜻의 한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이때 사람이 물속에 들어갈 때 목 부분만큼만 이렇게 담가줘도 사람들은 물이 넓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고요? 당시에는 배가 없잖아요. 수렵 생활을 했을 때의 사람들은 머리가 잠기면 죽는다는 걸 직감적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목 부분까지 물이 와도 물이 넓고 깊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또 어떤 자가 있을까요? 같이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요. 나무랑 관계되어 있습니다. 나무목 밑에 있고 같이 볼까요? 사실은요. 이 글자의 어원은 앵두과에 속하는 낙엽, 화력, 교목으로 입에 신맛을 주는 열매라는 데서 이게 살구 행자입니다. 즉 나무는 나무인데 입에 신맛을 주는 나무. 살구라는 얘기죠. 그래서 살구행자가 됐고요. 행당동 그러면 살구나무가 많았었던 집성촌의 어떤 한 형태가 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물론 서울 성동구에 있는 지명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명 한자와 인명 한자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겠지만 중요한 건 어원적으로 당시의 상황이 담겨져 있다는 것만큼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글자 볼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붉을 적이 두 개가 모였습니다. 즉 붉고 붉게 불이 시뻘겋게 타는 데서 이것을 빛날혁이라고도 하고 또는 붉을 혁이라고도 합니다. 중요한 건 불빛이 붉게 빛난다는 거죠. 그래서 빛날혁. 혁로 그러면 버럭 성을 내는 겁니다. 이 붉을 적자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요. 불을 때는 그 장작더미 위에 더 들쑤셔서 불이 확 일어나는 걸 적이라고 그랬어요. 붉을 적. 거기에다가 두 개를 만들어 놨으니까 불빛이 확 일어나는 거죠. 즉 혁로 그러면 그것처럼 갑작스럽게 성을 버럭 내는 걸 이야기합니다. 다음 글자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불화 옆에 빛날역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불화가 있고요. 빛날역이 있습니다. 즉 불이 붉게 빛난다는 데서 불빛 혁자입니다. 불빛을 강조해서 불빛 혁자죠. 김상혁 그러면 조선 때의 수학자입니다. 중요한 거 있죠. 불화가 붙으면 불빛의 관계가 돼 있고 또 빛날혁, 붉을 적에 두 개가 있으면 뭔가 빛나다란 뜻의 관계가 있죠. 불빛과 빛나는 건 다릅니다. 불빛은 빛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빛나는 것은 그 불빛의 작용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글자는요. 어떤 글자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매산 옆에 볼견 또는 나타날 현이라는 자죠. 즉 산을 넘으니 나타나는 것이 고개여 제다에서 제현 고개현자입니다. 아현동 그러면 서울 소재의 지명으로서 언덕이 많았었던 그런 동네였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고개현자도 있고 언덕아자도 있는 거 보면 언덕 넘어 고개여 고개 넘으니 언덕이라 해서 아현동이었지 싶습니다. 틀림없이요. 그곳은 고개가 많았습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불의 작용과 관계가 있죠. 불화가 붙었으니까요. 같이 볼까요? 불화 옆에 가마득할 현, 즉 불이 가마득한 데를 비춘다는 데서 밝다에서 밝을 현이죠. 물론 밝긴 밝은데 어떻게 밝은 거냐면 어두운 데를 비칠 수 있는 빛이 있어서 밝은 겁니다. 현혹되다 할 때 현혹은 정신이 혼미해서 어지러운 걸 현혹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왜 이 현자를 쓰냐면 횃불을 들고 가마득한 데를 비춰봐야 가까운 데는 환하지만 먼 데는 아른아른하다는 얘기죠. 현혹은 바로 그런 겁니다. 처음은 명확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아리아리해지는 의욕이 생기는 것. 이걸 현혹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사실 한자어가 결합되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예상치도 않게끔 결합이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는 여러분이 의미 파악을 제대로 해야만 한자어의 단어가 갖고 있는 속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급 35번째 배정한자 풀이입니다. 이 시간 전에 여러분은 확인학습 하셨죠? 답답했던 건 무엇이었던가요? 바로 글자를 이해하면서 외우지 못한 데서 오는 스트레스죠. 지명과 국명, 나라 이름들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글자 같이 보겠습니다. 쇠금 옆에 가마득할 현, 가마득할 현자의 어원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무슨 꽈배기 만들어 놓은 것 같죠? 중요한 건 뭐냐면 쇠로 된 어떤 금속으로 된 솥에
양쪽에 매달려 있는 귀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솥귀현자입니다. 솥의 귀 현자라는 얘기죠. 현석 그러면 삼공의 자리를 얘기해요. 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왜 그러냐면 솥에 귀가 있는 그릇들은 대부분 밑에 발이 3개가 있습니다. 옛날 그릇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즘 그릇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삼발이라는 이 3발의 모양이 마치 삼정승이 나라라는 큰 그릇을 지탱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보았고, 그러한 자리를 현석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한자는 참 비유를 해도 참 잘합니다. 또 다른 글자 보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성씨를 나타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평평할 견이라는 글자와 고을읍입니다. 즉 평평하게 다스림이 내려져서 고을이 편안하여 이룩된 나라, 그래서 나라 이름 형자였다가 그곳에 이러한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성형자가 된 그런 경우입니다. 형옹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이름은 진주형 씨의 시조를 이야기하고요. 이 옹자는 우러를 옹자입니다. 자세히 보면요, 왠지 원숭이나 어리석은 자들이 머리를 들어서 쳐다보는 걸 옹하듯 우러르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주형 씨들의 시조는 이 형옹이라는 분입니다. 그럴 때 형자는 성씨로 쓰였다는 얘기죠. 또 다른 글자 보겠습니다. 물과 관계가 돼 있겠네요. 삼수변이 붙었습니다. 같이 볼까요? 물 옆에 옥빛 빛날 형자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물이 옥빛처럼 빛난다는 데서 물이 맑다의 뜻으로 물 맑을 형자죠. 형영 그러면 개천이라든가 또는 졸졸 흐르는 시내를 형영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형자는 물이 옥빛처럼 맑을 형이라고도 하고 물이 옥빛처럼 맑고 졸졸 흐르는 시내를 뜻해서 시내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형영 그러면 개천이란 뜻이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겠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날 형자입니다. 물론 불화가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같이 볼까요? 불화 옆에 멀 형자입니다. 즉 불빛을 들고 멀리 빛나게 한다는 데서 빛날 형자가 된 글자로 형안 그러면 날카로운 놈에 또는 아주 그냥 혁혁하게 빛나는 눈빛을 형안이라고 그래요. 이때 형은 불빛이 멀리 비춘다 해서 빛날 형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사실 불빛은요, 어두울 때일수록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밝을 때일수록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죠. 그 이유는 뭐냐? 불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불의 작용, 빛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또 다른 글자 보겠습니다. 네, 이번 글자는 소리성도 있고요, 향기향도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소리성이 변형이 이렇게 됐고요, 향기향입니다. 즉 말소리에 향기가 있다, 꽃답다는 얘기로 꽃다울 형자죠. 형향 그러면 꽃다운 향기를 얘기합니다. 꽃이야 빛깔로 향기로 말하지만 사람은 말로 말합니다. 그 말 속에 향기가 있어야 진짜 그 사람다운 거죠. 그 말 속에 향기가 있는 것을 꽃답다 해서 꽃다울 형자입니다. 다음 글자 같이 보도록 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흑토 옆에 호거로. 이 호거로자는요, 높이 아주 그냥 드륵드륵 살이 찐 돼지의 등짝이죠. 등의 모양입니다. 아주 그게 호걸스럽다 해서 호거로자죠. 그런데 그 앞에 흑토가 있습니다. 즉 흙을 파서 성 주위에 돼지들의 어떤 등처럼 둘러친 연못이라는 데서 이것은 해자요, 해자호라고도 읽는 글자입니다. 근데 해자가 무슨 뜻이냐? 요즘 말로 말하면 참호입니다. 참호. 호자는 이렇게 써도 똑같고요. 참호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보루나 포대 등의 군사 시설의 변두리에 파놓은 구덩이를 얘기합니다. 해자는 바로 그러한 구덩이를 호라고 한다는 얘기죠. 합쳐서 우리는 참호라고 합니다. 사실 적군을 교란시키거나 적군이 이 성에 오르지 못하도록 성 주위에 파놓은 구덩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삼수가 들었습니다. 물과 관계 있다는 얘기예요. 같이 보도록 하죠. 삼수변 옆에 흰백, 흰백 옆에 알릴고, 흰백을 빼면 널브로자죠. 즉 이 널브로자와 같은 자입니다. 원래는. 즉 흰빛이 넓게, 아주 색이 넓게 비친다는 데서 널브로요, 채색 빛날 호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근호 할 때 쓰는 자인데 조선 때 무인이죠. 그런데 이 자를 빼도 널브로요,
이자를 넣어도 널브로다. 그런데 이것은 흰백은 빛에 의한 색감을 얘기하기 때문에 채색 빛날 호라고도 한다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빛을 섞으면 희고 색을 섞으면 검지요. 왜 흰백이 색의 상징인지 이해됐을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볼게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흰백 옆에 알릴고 희다고 알려주는 거죠. 즉 희게 알려준다는 뜻에서 힐호 빛날 호자입니다. 호치 그러면 하얀 이를 호치라고 그래요. 우리는 요즘 이런 말을 쓰죠. 백치, 하얀 이. 그런데 원래는 힐호자를 써서 호치라는 말이 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곳의 흰 부분은 이라는 뜻의 이 힐호가 훨씬 더 직감적으로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호치 그러면 입술은 붉고 붉은 입술과 하얀 이라는 뜻으로서 여성의 아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글자가 되겠죠. 또 다른 글자 보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흰백이 아니고 나릴이 왔습니다. 같이 볼까요? 나릴 옆에 알릴고, 즉 해가 나왔다고 알려준다는 데서 해 돋을 호자고, 해가 돋으면 밝아진다 해서 밝을 호자입니다. 밝을 호로 외우면 여러분이 쉽겠죠. 황희로 그러면요 조선 때의 문신입니다. 이 밝다 또 희다라는 것이 앞에 해일이냐 또는 흰백이냐에 따라 결정난다는 것만 알면요 외우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지게호 문호라는 글자 밑에 고을읍입니다. 즉 집집마다 고을마다 호위한다는 데서 뒤따를 호 또는 호종할 호라는 글자고요. 호가 그러면 임금이 타는 수레를 뒤따라다니며 수행하는 걸 호가라고 그래요. 이때 뒤따를 호, 따를 호자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따를 호자를 자세히 보면 지게 호자 밑에 고을읍이에요. 그러니까 문마다 집마다 고을마다 무언가 따라다니면서 지켜주는 것을 호라고 했죠. 우리 예를 들어 호가 그러면 임금의 수레를 수행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어거할 가자는 말 수레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말로 말하면 자동차로 앞뒤에서 경호해 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쇠금 옆에 높을고 금속으로서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하는 그릇, 냄비를 얘기해서 냄비호. 쓰이다가 주나라 때 무왕이 처음 도읍하에서 동천할 때까지 쓰던 주나라 도읍을 호경이라고 그러고 그것에 이름을 붙여 호경호라고 합니다. 호경 그러면 주나라 때의 그러한 시대의 서울을 호경이라고 했다는 얘기죠. 주나라 무왕 때 얘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저거를 다른 말로 주도호라고 그러거든요. 주도호. 주나라 도읍 호자라는 얘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글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 같이 보겠습니다. 조상을 나타내는 것과 예꼬를 합쳐놨습니다. 즉 원래는 한나라 안제의 이름이었다가 후에 조상 섬기기를 오래 하면 받는 것이 복이다 해서 복호자가 된 거예요. 서천호 그러면 원나라 때 학자죠. 중요한 거 이때 이 복호는 조상이고 귀신을 얘기하는 거고 오래일 꼬자 예꼬자입니다. 조상 섬기기를 오래 하면 복이 온다. 왠지 위계 질서를 정확하게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삼수변 옆에 널브롱이죠. 같이 볼까요? 삼수가 있고요. 널브롱이 있습니다. 즉 물이 넓게 퍼지다 보면 깊어진다는 데서 물 깊을 홍자가 됐습니다. 또 연못이라고 해서 모통이라고도 하죠. 홍진 그러면 물이 깊고서 맑은 거예요. 물 깊을 홍자에다가 맑을 징이었으니까 물이 깊고 맑은 것을 홍징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사실 한자가 갖는 미묘한 차이는 있습니다. 물이 깊은지 얕은지 그걸 뭘 그렇게 따지느냐 그러는데 사실은 따질 수밖에 없는 게 물이 넓기만 하고 얕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얕은데도 물이 조금 있는데도 깊은 웅덩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 글자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다음 글자 보도록 하죠. 계집녀 옆에 화려할화 꽃화자입니다. 여자가 화려하게 치장을 하면 탐스럽죠. 그래서 탐스러울 화자예요. 여자를 닮은 꽃은 또 탐스럽기 마련이고요. 여추나라고 할 때 쓰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사실은요. 여자를 꽃에다 비유한다는 것이 남성적인 발상이지만 중요한 건 탐스러운 꽃다운 여자는 틀림없이 탐스럽다는 건 사실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나무목 옆에 빛날화 또는 꽃화, 즉 자작나무과에 속하면서
5월의 단성화, 그러한 꽃이 피는 이상 모양으로 피는 데서 자작나무다 해서 자작나무 화자입니다. 우리 화태 그러면 2차 대전 전 일본의 지명으로 지금의 사할린을 화태라고 합니다. 자작나무 화자는요, 결국 나무 중에서 단성화가 피는 그러한 나무로서 자작나무다라고 표현이 된 거죠. 원래 이 자작나무 화자 옆에 화려할 화자, 빛날 화자가 붙은 이유는 아마 음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랬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2급 이번 시간 배정한자 풀인데요. 여러분 도움이 됐나요? 중요한 건 이해입니다. 감사합니다.